분들은 아실 거예요. 겨울에 영하 25도가 된 그런 아주 추운 날에도 산에 다니다 보면은 뭔가 눈 속에 흙이 얼지 않고 푸석푸석한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죠. 이 꼭대기 영하 25도야. 근데 밑에는 낙엽층 바로 밑이 안 얼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기상 관측 시스템을 이 밖에 이런 잔디밭에 하나 만들어 놓고 숲속에 나무 밑에 그냥 그대로 거기다 또 하나 설치해 갖고 1년 내내 자동으로 측정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그 낙엽층 바로 밑이 영하 25도에도 항상 영하로 떨어지질 않았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가 보고서도 또 내고 했는데 그게 신비한 우리 숲의 기능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칭이 되는 거예요. 낙엽으로 멀칭이 착 돼갖고 밑에 있는 그 온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차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60년, 70년 사람 손이 가지 않고 잘 꼭대기를 멀칭을 해주니까 밑에 미생물도 많이 살고 그러니까 또 소동물들도 많이 살면서 흙을 계속 파뒤집어요. 그 다음에 나무뿌리도 계속해서 해마다 생겼다가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해요. 우리 나무에 이파리가 생겼다가 죽고 새로 나듯이 뿌리도 잔뿌리가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 죽었다 해요. 근데 큰 뿌리는 어떤 거는 나왔다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걔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썩으니까. 그게 바로 고기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밀 같은 거 심으면 호밀이 자기 키만큼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그 뿌리가 호밀을 베면은 썩잖아요. 죽으면서 저 밑에까지 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 그러죠. 그거와 똑같아요. 이 땅 속에 깊이까지 파고 어쩌고 해갖고 부슬부슬해져요. 오래된 숲에 가면은 맨손으로 얼마든지 흙을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저 아래 모압까지 모든 흙을 다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준 거야. 그래서 저 아래 얼지 않는 부분에 있는 공기가 그 길을 타고 올라와요. 위까지. 근데 위에는 또 딱 막아줬죠. 멀칭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 토양 속 전체가 얼질 않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숲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는 화산이 활동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개 안정이 됐고 유해물질이 없어. 유해물질이 다 씻겨 나갔어요. 일본 같은 데 금방 화산 활동하는데 그런 데 가보면은 유황도 있고 무지개 독한 냄새도 나고 그러죠. 어떤 데는 식물이 하나도 자랄 수가 없는 이상한 조직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식생이 너무 다양한데 이 지형이 복잡해잖아요. 그냥 50m만 가도 또 다른 봉우리가 있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다르고 밑에 내려가면 다르고 동쪽, 서쪽, 동서남북 사면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지만 식생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거죠.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없어. 2시간 이상 등산에 올라가면 거기도 옛날에 화전민이 살았던 마을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인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낙엽 활엽수가 주 수종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다 작아. 6.25 이럴 때 다 불이 탔어요. 그래서 설악산이고 지리산이고 가보면은 다 불타고 다시 나온 나무들이에요. 아람들이로 크게 큰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자르고 해서 양수이죠. 음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래서 음수를 심자는 거고요. 냉화에 의해서 갱신이 대부분 됐어요. 참나무.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춘천의 경우에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조사한 건데 최저 기온이 마이너스 27.9도 그러니까 거의 28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때가 1969년이야. 이건 대협상에서 축구소에서 그건데 제가 강원대학교에서 매일 이걸 재했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매일 25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근데 72년 플러스 36.6도, 37도 정도 된 게 최고 기온이었대요. 근데 지금 뭐 40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 정도인데 우리 땅이 얼질 않는다 이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건 제가 산양삼을 키우는 밭인데 여기 산양삼 뇌두랑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얼면은 곡괭이질을 해도요 한 숟가락 정도밖에 흙이 안 파여요. 이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이 겨울에 우리가 이 길을 내요. 탐방로를 내는데 안 얼어 있기 때문에 다 파고 얼마든지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 작업하다가 만약에 여기까지 닦았어. 근데 이제 오늘 작업 끝 하고 그냥 갔다 오죠. 내일 여기 작업을 못 해요. 얼어버려 갖고. 그래서 여기를 끝냈을 땐 여기다가 낙엽을 아주 한 짐을 갖다 덮어놔. 얼지 않게. 그리고서 다음날 와서 파야지 여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낙엽이 덮여있는 이런 땅들은 다 괜찮더라고요. 파도 푸석푸석.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렇게 낙엽이 쌓이고 낙엽이 눈에 의해 눌리고 납작해지고 이렇게 납작해졌죠. 거기 이런 버섯들이 살면서 얘네들이 이 낙엽을 뜯어보면 쩍쩍 소리가 나요. 거기 아주 균사가 하얗게 달라붙어서 착착 붙어놨죠. 접착을 해놔서. 이거 보세요. 여기 어디 무슨 틈이 있겠어요. 그래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멀칭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우리 숲 생태계에서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송이버섯 난 데를 보면요, 이 송이버섯이 여기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얘네가 균사를 이렇게 퍼뜨려 갖고 여기 소나기가 와도요, 얘네 흙은 파보면 먼지가 날 정도로 뽀송뽀송합니다. 아무리 소나기가 와도 여기 있는 물이 여기서 내려가는 게 뭐 1초도 안 걸려 쫙쫙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신기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뭐 산에 뭐 산사태 나는데 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얘네들이 균사가 있는 부분만 그렇죠. 밑에는 바로 또 젖었어요. 이렇게 미생물들이 아주 신비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숲속에다 이렇게 배엽상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하도 깊이별로 다 센서를 박아갖고 습도, 온도, 뭐 풍속 이런 거 다 재기했죠. 그리고 잔디밭에다도 하고 둘을 비교했는데 여기는 뭐 40cm 이상 막 되게 얼어요 겨울에. 예. 근데 아까 거기 그 낙엽층 바로 밑이 항상 영하로 안 떨어지더라.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옛날에 김장독을 우리 조상들이 문들 때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를 띄우는 거야. 여기를 띄우는 게 여기까지는 온다 이거죠. 여기는 얼지만 이 밑에는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얼지 않는 데는 따뜻한 공기가 있죠. 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서 식어지면 다시 내려오게 이게 순환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왕겨를 채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순환이 더 안 돼요. 흙을 채우면요 항아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보들이 흙을 채우는 거예요. 흙을 채우지 말고 여기를 띄우고 중요한 건 이 위야. 위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돼요. 여기를 뭐
무슨 나무 같은 것도 깔고 비닐을 깔건 종이를 깔건 해갖고 아주 공기가 한 방울도 새지 않게 밀폐되게 여기를 잘 해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꼭대기 부분이 돌출 때 나와서 여기가 항상 차갑게 유지되게, 그래야 이게 김장이 맛있게 익죠. 이렇게 해라는 얘기죠.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하나도 김장떡 묻는 방법이 나온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올려놨어요. 한번 김장떡 묻는 법 하고 찾아보세요. 제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숲에서는 정말 이렇게 땅이 얼지 않는, 이런 영하 25도에서 땅이 얼지 않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이런 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마. 우리가 여름철 장마기가 되면 당연히 흙물이 나가는 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모래도 생기고 하천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우리가 물을 관리하려면 산부터 관리해야 돼요. 맨 꼭대기서부터 관리를 해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수로가, 물길이 유지가 되는 거죠. 맨 꼭대기 산부터 가서, 바위 있는 데부터 가서 여기부터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 돼요. 이 꼭대기 이런 데도 이렇게 이끼들이 자라고, 여기 이제 이건 구실사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구실사리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비가 오고 하니까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자, 이 경사지 아주 무지무지 경사가 심한데, 그 바위에서 물이 그냥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쏟아져 내리니까 이렇게 흙을 파 나갔는데 보니 이렇게 표면이 전체 다 식물의 뿌리로 덮여 있어요. 이러니까 경사도가 40도 돼도 유지가 되는 거죠. 나무가 하나 넘어졌는데 그 절벽에 이 바위 꼭대기에 낙엽이 쌓이니까 거기 또 다시 나무가 들어와 자라고, 그게 또 이렇게 해갖고 이 나무가 커지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매트야. 뿌리가 얼마나 많은지 매트 형식이 된 거예요. 이 보세요. 흙을 하나도 없고 다 뿌리야. 이렇게 우리 숲이 나무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더 흘러갔을 때는 수백 년 동안 이 흙을 다 이제 씻어낸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가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물길이에요. 이게 정상인 물길이에요. 그리고 좀 오목한 데는 이렇게 모래도 있고 물이 고이고, 요게 조금 더 나가면 또 다시 바위.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곳은 이렇죠. 이렇게 바위가 잔뜩 드러나서 물길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상인 물길이에요. 이래야 이게 생태적으로 완벽한 숲입니다. 근데 저 위에 누가 인도를 냈어. 토사가 내려와. 그럼 얘네가 다 메워지죠. 그리고 여기 건축물 누가 하나 경치 좋다고 여기 집을 하나 줬어. 수세식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정화조에서 물 나오죠. 그럼 똥물이 내려옵니다. 여기. 똥물이 내려오면은 이 하천이 어떻게 될까요? 토사가 쌓였죠. 그다음에 그 똥물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들어올 거예요. 정화식물들. 자, 참 그게 문제죠. 인도를 이렇게 냈는데 이 옆에 배수로 이게 잘못돼 갖고 이렇게 산사태가 났어요. 이 토양이 다 어디로 가죠? 아까 그렇게 잘 돼 있는 그 물길, 그걸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수십 년 동안 그 토사가 저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면서 하천을 계속해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돈을 따지면요,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뭐 4대강 사업하고 뭐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죠. 위에서 계속해서 토사가 내려오는데.
이게 고속도로 동서 고속도로 닦을 때인데 제가 그 도청에서 처음에 이게 이제 뭐 자연환경연구공원으로 지나간다 해서 그 저도 이제 거기 패널로 가서 참여했었는데 야, 그 사람들 정말 말 잘해요. 그리고 뭐 비오톱을 어떻게 만들고 물을 어떻게 빼고 흙물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해서 이렇게 두껍게 보고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철저하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 근데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게 파놨어요. 이 토사가 다 올라가요. 다 바로 옆에. 이 보세요. 이렇게 쌓아. 이 계곡이 이게 남아나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고속도로 현장이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해서 우리 생태계 하천을 다 망쳤어요. 사방댐, 저는 사방댐 이런 거 설계하고 임도 설계하고 하는 산림기술사예요. 이런 거 하여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사무실은 안 내고 안 알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사방댐이 아주 만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다 사방댐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해요. 그러면 쓸데없이 사방댐을 만들어내요. 사방댐은요 생태적으로 완전 빵점이에요. 이거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토사가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철거해야 된다고 봐요. 꼭대기 임도를 닦았어. 위험해. 그래서 사방댐을 만들었다. 그러면 몇 년 해서 토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그러면은 이 댐을 철거해야 됩니다. 하천의 이 생태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 보세요. 처음에 사방댐을 만들었는데 이 밑에 지역이 까마귀묘이라는 녹조류로 완벽하게 모든 강에 올챙이 한 마리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스리트댐을 만들어요. 스리트댐도 지조물이 이렇게 와서 막으니까 일반 댐하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이제 준설을 해요. 달뿌리풀, 아까 말씀드렸던 달뿌리풀 천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 화장실 때문에, 수세식 화장실 때문에 우리 온 천지가 이 달뿌리풀로 이게 생태계가 다 망가졌어요. 우리 하천에 우리 잠정도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달뿌리풀이 꽉 차서. 여기에 뭐 다른 엄청나게 많은 이 하천 생태계가 최고 중요한 게 하천 주변에 가장 다양한 식생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태계가 건전해지는데 싹 얘들로 인해서 다른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 달뿌리풀 때문에.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얘네들이 똥물을 정화하는 기능을 해요. 그렇지만 얘네들 때문에 다른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없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곤충, 미생물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식물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개구리자리가 있어야만 개구리자리 때문에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생물들이 있고 산초나무가 있어야만 사는 호랑나비가 있고 이런 식인데 싹 이게 차지하고 나니까 다른 그 생명체들이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겨울에 안 가봤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생명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19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앞으로 온다는 얘기죠. 우리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 설악산 여기 위에 우리가 뭐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와도 어떻게 운전을 못할 정도로 폭우가 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아니 제가 북방에 근무할 때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하루에 500mm 비가 왔어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랬는데 500mm가 오는데 아니 하늘이 정말 빵꾸가 났나? 어떻게 이렇게 물을 쏟아붓지? 너무나 놀라서 하늘 쳐다보았어요. 아니 평지인데도 그냥 뭐 물이 뭐 팍팍 흘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문제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하천 생태계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이 멀쩡한 이 뚝, 여기에 버드나무가 얼마나 잘 발달되는지 몰라요. 버드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전한 뚝 지킴이야. 그래서 이렇게 개변 작업을 해도 여기다가 버드나무를 어떻게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버드나무가 잘 돼 있는데 여기를 다 버드나무를 파내고 이렇게 개변 작업을 했어요. 너무나 내가 잘못됐다 이걸 민원을 내려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연을 다 망치고 있어요. 저수지, 녹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것들을 이렇게 동물을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녹조를 먹는 식물이 있고 녹조를 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수생 곤충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들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렇게 동물이 됐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 면접지가 늘 동물이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소닉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뭘 내가 발명한 게 아니라 서양에서 이미 쓰는 기술이에요. 그걸 도입한 거야. 기계 하나 사다가 설치해갖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이 기계를 갖다 설치했어요. 강원대학교 면접지에다가. 이게 네덜란드에서 온 기계예요. 근데 이거 하나 설치해갖고 맑은 물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맑죠?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런데 이 바닥이 다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여태까지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초음파를 쏴서 그 조류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초음파에 의해서 조류가 파괴돼요. 그래서 다 깔아앉아 조류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조류가 깔아앉았나. 이 잎사귀가 연잎이거든요. 가을이 되니까 연잎이 이제 죽어서 깔아앉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그냥 먼지같이 이게 다 조류예요. 이게 투명하니까 속이 다 튀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사진 찍고 있는 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물이 좋다는 거.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 살 때면 항상 검은 냄비에다 물을 가득 받아서 끓여요. 이게 미국 저 험볼트 대학 있을 때 한 건데 이렇게 한 냄비 끓였는데 이렇게 많은 석회가 나와요. 이걸 우리가 계속 먹는 거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망가지고요. 피부는 금방 망가져요. 이건 울란바타르. 이걸 완전히 뭐 똥물이 돼버렸죠. 이렇게 더러워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저는 여기 살 때 제주도 삼다수를 사다 먹었어요. 계속. 근데 이렇게 더러운 물 먹으니까 몽골 사람들 30대 중반만 돼도 벌써 신장이 다 망가져갖고 말 탈 때 뭐 아프다고 여기다 복대 두르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채채고 이게 뭐예요? 여기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냥 그 몇 메타 깊은 물속이 다 뒤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멋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죽음의 물이야. 그래서 생명체가 못 살아서 이렇게 나무가 들어가도 썩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사는 물고기는 특별히 석회에 특화된 물고기 몇 종만 사는 거예요. 이걸 부러워해요. 죽음의 물을. 먹으면 죽어요. 여기도 굉장히 이렇게 멋있고 하지만 이 색깔 보세요. 약간 요 무슨 색이라 그러지? 이 색깔 나는 건 다 석회가 많은 거예요. 열대지방 가면은 이 똥물이 흘러요. 똥물이 흘러. 이 여기는 우기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하천 생태계가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쉽게 썩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를 보고 돌아다녀 보면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환경이 별로 없어요. 여기 영구동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흑룡강성. 흑룡강이 왜 흑룡강이냐면 물이 썩어서 새카매요. 그래서 흑룡 꼭대기에서 보면은 검은 뱀, 검은 용같이 보이는 거예요. 새까마니까
얼마나 새까맣니까? 이게 다 똥물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영구 동토 항상 얼어 있어.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밑으로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다 고여 있다가 더 비가 오면 넘쳐 흐르는 거야. 똥물이.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썩어 있어요. 이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뭐 여기서 콩 농사 짓고 인삼 농사 짓고 해요. 땅을 파보면 이렇게 습기가 많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비는 600mm밖에 안 와요. 근데도 항상 촉촉해. 이게 농사 짓기 좋을 것 같은데 땅을 파서 냄새를 맡아보면 완전 고논 냄새가 나요. 썩는데 여기서 인삼 재배하고 콩 재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콩이 맛이 없죠. 그래서 영구 동토를 보면 이렇게 전 세계의 육지 면적의 5분의 1이 영구 동토예요. 항상 얼어 있어요. 캐나다 북부, 뭐 저 핀란드 이런 데 호수 많죠? 그게 다 위험 덩어리예요. 땅 속이 얼어 있어요. 그래서 호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만약에 녹아서 그 호수가 터져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숲은 이렇게 희귀하고 좋은 환경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잣나무 얘기를 어느 정도 했죠. 제가 잣나무의 청설모를 이거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청설모를 연구를 했어요. 얘가 하도 잣나무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김지영 교수님이 잣나무를 아주 강하게 감보를 60% 이상 감보를 하고 거기다가 한 줄은 잣을 심고 한 줄은 도토리를 심었어요. 제가 이걸 연구 프로젝트 시작할 때 교수님 이거는 100% 청설모 모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100%라는 말을 쉽게 쓰냐 그랬어요. 근데 청설모는요 눈이 덮인데도 자기가 감췄던 거 눈 꼭대기에서 냄새 맡고 파내는 짐승인데 아니 호미를 이렇게 고랑을 탁 쳐놓고 호미 자국이 다 있는데 이걸 못 찾겠어요? 너무 쉽지. 그래서 100% 다 청설모가 꺼내 먹었어요. 그래서 한 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한 거죠. 제가 이 청설모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도토리를 심을 때 광명단을 칠해서 심으면은 청설모가 안 먹더라. 그래서 저 실제로 광명단 칠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때 다 까먹어요. 자 심어놓은 거 이거 이게 이제 첫 해 나온 거고요. 첫 해 이렇게 컸는데 요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이게 5년 큰 거예요. 이 청설모 키우면서 이렇게 펜스를 치고 여기다 청설모를 키웠어요. 그래서 KBS 김서호 PD가 6개월을 와서 촬영을 했어 저하고. 근데 여기다가 청설모를 매년 자꾸 잡아다 놓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 잣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여기다 이제 장애물을 설치해요. 그럼 얘네가 먹고 싶으면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이게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이걸 뚫고 올라가나 봤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잡아다 청설모를 놓으면 얼마면 없어지는 거야 청설모가 자꾸. 그래서 무슨 새가 와서 잡아먹나. 근데 확실히 안 서는 거야. 그래서 계속 관찰했는데 그 촬영팀이 마지막에 촬영은 못했는데 청설모가 거의 자살 수준으로 내달려서 펜스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걸 봤어요. 9m를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네가 자살을 하다시피 아주 독한 마음에 내뛰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미처 카메라가 따라가질 못해서 그걸 촬영은 못했어요. 근데 이 청설모를 잡아먹는 게 이런 맹금류죠. 그래서 우리가 청설모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실험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3년까지 효과가 있더니 3년 지나니까 겁을 안 내고 올라가더라고요. 얘를 붙잡고 올라가게 하면 쉽게. 그래서 이건 실패했고요. 지금 최고 좋은 방법은 폐그물 있죠. 폐그물을 두들두들 말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방조망 같은 거 있죠.
방조망 키로당 얼마 이렇게 파니까 그걸 갖다가 여기 둘러놓으면은 못 올라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그리고 참고로 잣나무를 이렇게 접을 했어요. 어릴 때 아주 잘 달리는 잣을 가져다가 접을 해서 키워 나무를. 그래갖고 한 10년 그 다음에 중간을 뚝 잘라서 벌어져 있는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또 한 10년 있다 한 번 또 잘라주고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커요. 과수처럼 몽탁하게 커. 그런데 뭐 이거 잣 달리는 거 보면요 바나나처럼 땅바닥에 닿아요. 얼마나 달리는지. 근데 장대 하나면 다 딸 수 있어요. 잣 이렇게만 키워놓으면 연금 들 필요가 없어요. 이 청설모가 잣 까먹는 방법. 요거 어린 잣을 이렇게 까서 이거 제가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겨울에 잣을 청설모가 까더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36개까지 까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청설모가 있으면 이 잣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 산에 이게 다 청설모가 심은 잣나무야. 사람 심은 것보다 더 잘 크죠. 그래서 잣나무 얘기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농촌에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하셔서 뭘 하시려고 할 때 앞으로는 이런 이제 농촌 체험 활동, 산림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돼갖고 이제는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이 많고요. 어린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체맹. 옛날에 문맹, 리터러시가 문제였잖아요. 글씨를 몰라서. 지금은 몸이 안 따라줘. 글은 다 아는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고액의 소득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인지 보세요. 1,000만 원 넘는 프로그램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숲에서만 이렇게 시야를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몽골 같은데 굉장히 싸거든요. 3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거주지에서 가까워. 근데 몽골 같은 데 가면은 전혀 사람이 없는 진짜 한적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잠을 잔다거나 캠핑을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이제 몽골 말타기. 이 몽골이 사막의 나라지만 굉장히 자연을 잘 보존했어요. 툴강인데 툴강을 말 타고 건너고 한번 갤로핑을 한번 했다. 와,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러운 게 말타기예요. 근데 말타기를 나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못한다는 생각하죠. 그냥 몽골 말은 아무나 올라타면 되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달려도 다 돼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몽골 가서 말타기 한번 해보세요. 테르지 가서. 이런 강을 말 타고 건너고 초원을 한번 몇백 메다만 달려보면요. 아주 뿅 가요. 약수, 여기는 소리산. 이게 사막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높이 있는데 올라가기도 힘들어. 너무 경사가 심해서. 이렇게 하면 코가 달 정도로 가팔라요. 모래 언덕이 어떻게 이렇게 가팔라? 땅 파보면 속이 다 젖어 있어. 근데 딱딱해서 발가락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서 있지. 그 위에 올라가서 산사태를 일으켜. 모래사태를 표면을 쫙 일으키면 처음에는 소리가 슥 나다가 졸졸졸졸 커지고 나중에는 우와 소리가 나는데 비행기 큰 수송기 가는 비행기 소리가 나요. 심리 밖에서도 들려. 땅에 발을 대고 있는데 발이 그냥 우웅 떨려요. 그래서 이게 소리산이야. 근데 몽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낼 줄 몰라. 내가 그래서 찾아냈어요. 한 3번 가갖고 이 산사태를 그 꼭대기에서 막 내리다가 턱 주저앉아서 모래를
넓게 이렇게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야. 산세타게 나는 게 아니에요. 한 5cm 정도 되는 두께의 마른 모래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락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공명이 일어서 소리가 나요. 회갑 기념으로 제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그 경험하고 내려와서 눈이 시뻘개서 울었어요. 감동해서. 그리고 우리 추위 타는 사람들 있죠. 저는 엄청나게 추위를 탔었어요. 근데 몽골 가서 한 3개월간 이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추위를 전혀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 양고기에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적감 이런 거를 몽골 가서 경험하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농촌 체험을 하고 숲 체험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겸해서 또 외국 나가갖고 그런 고적감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반대 가서 그런 체험도 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하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토레포플러 그거 하러 가는 길에 고비 사막이 이래요. 아무도 없어요. 바퀴가 45도로 끼울어서 빠졌어요. 근데 하루 밤새 기다려도 지나가는 차가 없어. 이제 우리 물도 떨어져.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어. 게다가 또 우리 같은 사람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비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망가진 차 고쳐줘. 근데 그거 고쳐주고서 7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대학 교수 동급이야. 이거 하룻밤에 그 사람 그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린 아이들이 자연과 접촉을 안 해요. 지금 저는 숲 해설 프로그램 뭐 이런 것 좀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대학생들 이 산림대 대학생들 학교 숲에 가서 말뚝 20m 저기다 말뚝 받고 오라고 하면 2시간 내에 20m 못 가요. 내 이런 말을 하면 다 이해를 못해. 근데 정말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저 선배 한 분 아들이 배드민턴 서브 드리는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배드민턴 공을 던지고 치려고 하늘 쳐다보고 뒤로 벌렁 자빠지는 거야. 두 번째 하면 한 번 실수했으니까 안 자빠져야죠. 두 번째도 던지면 또 뒤로 자빠지는 거야. 근데 서울대학 갔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애들이 너무 문제예요. 전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실내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는 가상현실 숲에 안 가. 그리고서 여기다 안경 쓰고서 숲에 가서 총 쏘고 하는 거 다 해요. 그래서 숲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 체험 현실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제가 방글라데시 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 하나 여기 못 가. 요걸 못 건너서 못 올라가. 배를 못 타. 우리가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뭘까? 나는 뭘 하면서 여태 살았는가? 행복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 시기도 보냈고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근데 그래도 뭘 하려고 지금 이 나이에도 뭐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히 다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행동하는 게 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할까? 그래서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우리 욕구가 있다. 그 단계가 5개 단계가 있는데 맨 밑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욕구. 그래서 이제 먹고 싸고 하는 거 이게 최고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안 된 거야.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야. 먹는 게 부족한 거야. 이게 안 되면요, 이 윗단계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고 중요한 건데 최고 하등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 안전. 내가 누구한테 누구들 맞거나 전쟁이 나서 내가 죽거나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그것까지 보장이 되니까 이제 뭐 사랑과 소속감 이거에 대한 요구가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자존감.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뭐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토레프 플러를 양면을 못해 다. 근데 제가 몽골에 가서 그걸 참 힘들게 목숨을 걸고 가서 종자를 따다가 제가 여태까지 배워온 기술을 적용해서 물을 주고 흙을 덮지 않고 키웠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안 됐던 양면을 못 됐던 나무인데 100% 발화가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쫙 발화가 됐는데 제 가슴이 어땠겠어요? 그냥 뒤지 사무실에다 갖다 이렇게 놓고 그냥 계속 물 주고 그랬어요. 근데 딱 밑에서 또 이제 그 우리 매니저들이 내가 시킨 대로 해갖고 다 발화가 돼갖고 잘 자라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그런 것을 우리는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네요. 정상 체험. 아주 뭐 내가 사랑을 고백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서 허락을 얻어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들이 피크 익스피리언스 때 이게 겹쳐지면은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근데 이 자아실현은 제가 봤을 때는 명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아실현하려면 숲에 자연 속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연과 공감을 하고 자연을 그대로 내가 뭔가 공감해낼 수 있다는. 내가 아까 말했죠. 나무가 우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숲에 있는 여러 생명들과 공감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어떤 그 기쁨 이런 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명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명상에서 깨우침이 와요. 명상을 통해서. 우리 뇌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뇌를 쉬게 하려고 해요. 우리 멍 때리기 대회 들어보셨죠? 멍 때리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멍 때리기 우리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면서 집중해서 하죠. 시험을 본다거나 일을 할 때는 이 피질 쪽, 이 뇌 바깥쪽이 활성화돼 갖고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이 일어나요. 근데 딱 쉬고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뭐 이제 멍 때리기를 하거나 쉴 때 이제 긴장하지 않고 쉴 때는 소음뇌 부분하고 그 디폴트 모드라는 부분이 작동을 하는데 걔네가 에너지를 95%를 써요. 집중해서 일할 때 100%를 썼다면 멍 때리기 할 때도 95%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는 계속 돌아가.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좀 받으면 이거 더 심해지죠. 그래서 지금 모든 현대인들의 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죽이는 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쉬자는 거지. 그래서 딱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집중하는 거야. 화두라는 걸 가지고 뭐 옛날에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중한 것처럼 어떤 뭐 스님 뭐 똥막대기 뭐 하면서 난 몰라 하고 근데 어떤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이미지 이걸 집중을 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숨 쉬는 거 호흡 내쉬고 들이쉬는 거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숨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 코끝에다 딱 집중하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얘가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얘가 어디 집중하는구나 하니까 디폴트 모드가 쉬는 거예요. 그죠? 집중할 땐 디폴트 모드가 쉬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한 거야.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한 것만 하니까 이걸 저장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질도 같이 집중인데 집중도 아닌 거야. 같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다른 휴식보다 특별한 어떤 뇌 휴식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귀농 귀촌 여기서 그 명상을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뭔가 이제 이 체험 활동하는데 넣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춘천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숲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치유의 숲, 또 체험의 숲,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춘천시도 감정리 쪽에다가 치유의 숲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명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